삶의 진정한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끊임없는 욕망, 충족되지 않는 갈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들.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는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본 두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들이 말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석가모니의 철학과 가장 가까운 사상을 주장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쇼펜하우어일 거야.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도 언급했듯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보았지. 인간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핍을 느끼고, 충족시키더라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며 다시 고통에 빠지게 돼. 결국 그가 말하길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야.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의 사상은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어. 석가모니가 사고팔고를 통해 인간의 필연적인 고통을 설명했다면 쇼펜하우어는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지. 그는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원증회고에 괴로움을 겪는다고 보았어. 인간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며 결국 서로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게 되지. 물론 쇼펜하우어도 석가모니처럼 속세를 떠나 출가하는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어.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람과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19세기의 사람, 그는 석가모니의 이상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현대적인 고뇌를 설명하면서도 그 고뇌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제시했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지.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우리의 모든 욕망은 결국 고통을 수반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게 되면 이번엔 허무와 권태에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끝없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했지. 고통과 괴로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니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거야. 더 나아가 인간은 자기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전가하면서 세상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했지. 법과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노골적인 이기주의와 추악함을 드러낸다고 했어. 이렇듯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했어. 대신 그는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 그 균형이야말로 우리가 그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거야.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길을 찾아야 해. 그 길은 욕망을 줄이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데서 시작될 수 있지. 고통과 권태,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계추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진동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을 찾아야 해. 인간은 본래 잔인하고 이기적인 존재야.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와 같은 시스템이 없다면 인간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없는 투쟁을 벌이게 돼. 그는 인간의 본성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설명했어.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지만 그 평등은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지. 결국 인간은 늑대와 같아 서로를 해치고 지배하려는 본성이 깨어나는 거지. 홉스는 국가라는 구속이 없다면 인간은 가장 잔혹한 동물로 변한다고 봤어. 쇼펜하우어도 이 점에선 홉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탐구하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분석했지.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 쇼펜하우어는 이런 잔혹함을 악인의 심리로 설명했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 그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비판했어.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를 떠올리면 그 시대의 악은 정말로 그 정도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 20세기와 21세기에는 히틀러와 같은 잔혹한 지도자들이 수백만 명을 학살하며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지. 이 점에서 보면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19세기의 악은 오히려 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잔혹함을 꿰뚫어본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유효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인간은 본성을 숨기지 않고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긴 마련이지.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가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만 본 건 아니야. 그는 고통의 세계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어. 그 구원은 자연 속에서 또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초월적인 순간에서 찾아온다고 했지. 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는 순간에 인간은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어. 심지어 가장 악랄한 사람도 대자연을 마주하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된다고 했지.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종교의 중요성도 강조했어. 종교는 인간에게 위로와 구원의 빛을 비춰준다고 말했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신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야. 종교적인 경험은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삶의 고통을 잊을 수 있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이지야. 그는 세상의 본질을 물 자체로 보았어.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은 모두 현상일 뿐이지.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 인과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는 물 자체가 존재해. 쇼펜하우어는 이 물 자체를 의지라고 불렀어. 이 의지는 인간의 의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이자 존재의 근본적인 동력이야. 의지는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욕망을 추구하고 고통을 이겨내려는 그 힘이 바로 의지야. 그런데 이 의지는 명확한 목표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려다 보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 이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은 결국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야. 결국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의존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려워.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리게 마련이지. 삶은 언제나 욕망과 의지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쉬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율적인 삶을 살라고 말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욕망의 무한한 고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지. 쇼펜하우어는 가족과 타인에게 있어서도 복잡한 인물이었어. 그의 자전적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지. 하지만 어머니 요한과의 관계는 매우 냉담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했어. 프랑크푸르트에서 독립한 후에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을 정도였지. 어머니가 대중작가로서 요란한 연애를 하며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어머니의 작품을 가리켜 쓰레기라고 독서를 남기기도 했지. 쇼펜하우어에게 가족은 그리 따뜻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그는 타인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극히 유명인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 1820년 3월 20일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 자리를 얻기 위한 시험 강의를 하게 되었어. 그 자리에는 당대 철학계의 거장이었던 헤겔도 참석했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논문인 충족 이율의 4개의 분리에 대해 강의했어. 하지만 그 자리에서 헤겔은 심술궂은 질문을 던졌어. 말이 길가에 머물 때의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지. 쇼펜하우어는 생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답변했고 다행히 시간 강사로 채용될 수 있었어. 하지만 이 만남 이후 쇼펜하우어는 헤겔에게 강한 반감을 품었지. 헤겔의 철학이 개념을 중시하는 데 반해 쇼펜하우어는 직관을 중시했기 때문이야. 게다가 헤겔의 명성이 쇼펜하우어에게는 더욱 큰 반감을 일으켰어. 그래서 자신의 강의를 헤겔의 인기 강의와 같은 시간에 배치하며 경쟁하는 고집스러운 행보를 보였지. 하지만 그 결과는 냉혹했어. 헤겔의 강의는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는 몇 명 되지 않는 수강생만 남았지. 결국 그는 대학 강의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어. 물론 쇼펜하우어가 모든 유명 인사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야. 그는 시인 괴테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두 사람은 바이마르 시절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 쇼펜하우어는 괴테의 색채론 연구에도 도움을 주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색채론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게 발전했고 쇼펜하우어는 결국 괴테에게 오만한 편지를 보내게 돼. 당신의 색채론을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나는 그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편지였지. 그는 자신이 괴테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주장했어.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멀어졌고 더 이상 편지도 주고받지 않게 되었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오만한 모습도 있었어. 그는 자신의 철학적 견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념이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었지.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종종 갈등을 빚었어. 특히 자신과 철학적으로 대립하거나 명성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가졌지. 그러나 그의 철학적 깊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야.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켰지. 가족이나 타인에게 냉정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가 남긴 철학적 유산은 여전히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쇼펜하우어는 무뚝뚝한 성격과는 달리 그 깊은 철학 속에서 타인에게도 따뜻한 면모를 보이곤 했어. 그의 오랜 친구였던 괴테는 그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업적을 높이 평가했지. 괴테는 쇼펜하우어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그를 조롱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타일렀다는 일화도 전해져. 쇼펜하우어도 자신의 저서에서 괴테의 말과 사상을 자주 인용하며 자신의 학설을 보강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이지. 쇼펜하우어는 제자들에게는 무뚝뚝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에게는 친절했고 그들의 열정을 존중했지. 말년에는 철학 애호가들이 그의 곁을 지켰고 음악가인 바그너와 철학자 니체도 그의 철학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단지 학문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예술과 음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 내심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몰라. 1857년 5월 4일 69세의 쇼펜하우어는 당대 유명 극작가 프리드리히 헤벨을 만나게 돼. 헤벨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 서 있었던 작가로 이미 여러 유명 작품을 무대에 올린 상태였어. 헤벨은 쇼펜하우어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친구 요르단은 쇼펜하우어가 사람들을 두 발 달린 짐승에 불과하다고 경멸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엔 그 요청을 거절했지. 하지만 헤벨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요르단은 쇼펜하우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쇼펜하우어의 방에 들어서며 요르단은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걸세.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그때까지 찌푸리고 있던 얼굴을 활짝 펴며 미소를 지었어. 그는 헤벨에게 당신의 희곡 마리아 막달레나의 제목은 아주 좋았어. 이 극에는 진짜 알맹이와 진리가 있었지.
라고 칭찬했어.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그의 특유의 냉소가 묻어났어. 그러나 결말은 별로더군. 너무 평범했어. 이 평가에 헤벨은 잠시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을 눈여겨봐 주었다는 것에 감사했어. 쇼펜하우어의 칭찬과 호평을 모두 받아들이며 헤벨은 그날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했지. 그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저서를 읽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감격했어. 비록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날의 만남은 헤벨에게 큰 영감과 동기를 부여한 만남이었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설파했지. 우리가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자율적으로 살아가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줘. 그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가르침은 삶 속에서 자신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실망감을 피할 수 없었어. 그래서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지. 그가 남긴 글에서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최악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관대함과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손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무작정 비난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는 사람들의 성격, 도덕적 성향, 그리고 기질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지. 비록 타인이 아무리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그들의 성격을 고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거는 셈이 되고 결국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격을 인정하고 고유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했지.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어. 프랑크푸르트에 집을 마련한 이후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고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도 거의 없었어. 하지만 그가 말년에 철학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으면서 주위에 철학 애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지. 비록 그가 고독을 즐겼다 하더라도 대화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쇼펜하우어와 대화를 나눈 이들 중 한 명인 비렐리 비너는 그의 대화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 높이 평가했지. 그에 따르면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철학적 주제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끌어내며 토론을 이어가는 데 능숙했다고 해. 그의 대화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어.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논쟁보다는 깊이 있는 사유와 명확한 논리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 그는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지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본질적으로 인간 관계에 큰 기대를 두지 않았어. 그는 인생을 비극적인 연극에 비유하며 자신은 이미 무대 위에서 서성거리는 조명 담당자처럼 세상의 한편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했지. 세상은 비극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어. 그래서 그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접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고독한 삶을 선택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한 것은 아니야. 그는 주변에 철학 애호가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과의 대화를 즐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지. 그는 말년에도 철학과 대화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삶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줬어.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가르침은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관대함과 조심성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가져야 해.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 그의 대화였다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야. 쇼펜하우어와의 대화는 그의 저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흥미로웠을 거야. 그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일상적인 잡담은 거의 하지 않았어. 대신 철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직설적이고 심오한 토론을 이끌어갔지. 그의 대화 방식은 매우 직관적이었고 단순하고 명확했어. 복잡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의 생각은 생생하게 전달되었지. 그것은 아마도 가족과의 생활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온전히 철학적 사유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쇼펜하우어의 대화는 고대인의 변증법을 떠올리게 해.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던 시절처럼 그는 순수한 정신적 대화를 나누었어. 그에게 대화란 복잡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었지. 그는 항상 철학적 문제에 대해 논했지만 음란하거나 경멸스러운 주제는 철저히 배제했어. 그것은 그의 삶의 철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거든. 그는 인간이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종종 납득할 수 없는 사상이나 거짓말에 맞닥뜨리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자연과 대화할 때는 달랐어. 그는 자연을 대하면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펼칠 수 있었어. 인간보다도 자연, 특히 야생동식물과 교감하는 것을 즐겼지. 185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오랑우탄을 구경하러 갔던 일화는 그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줘. 그는 칠순의 나이에 오랑우탄을 본 것이 기쁨이라고 말할 정도였어. 동물에게서 느끼는 그 특별한 교감은 인간과의 대화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었지. 쇼펜하우어는 오랑우탄을 보며 그들의 눈빛에서 인간과는 다른 고요함과 자연스러움을 발견했어. 그는 오랑우탄의 머리와 몸이 열등한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지. 그 순간을 그의 제자 비렐리 비너는 이렇게 썼어. 쇼펜하우어는 오랑우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보다 자연 속에서 훨씬 더 풍부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가 자연과 교류하는 순간은 그 어떤 철학적 대화보다도 더 순수하고 자유로웠다. 그가 야생동식물과 교류하며 느낀 그 고요한 기쁨은 인간 세계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것이었어. 그는 인간 사회의 위선과 거짓의 염증을 느꼈지.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자연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펼쳤어. 그러나 그가 대화에서 보여준 철학적 깊이와 진지함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어. 비록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철학의 빛을 잃지 않았지.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깊은 사유를 나누었고 그것은 그의 저서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어. 결국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고독을 통해 깊이 있는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때로는 자연 속에서 고요히 자신의 철학을 꽃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지. 그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적 교류를 넘어서 진리를 향한 깊은 철학적 탐구였어. 결국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만의 평온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가 남긴 지혜를 통해 여러분도 그 길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